자, 다스베이다 역사상 최초의 토요일 녹화. 총선 특별 편성 세 번째. 다스베이다 108회이기도 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자, 저 정도로 오버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좋은 본보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월스토 녹화에서 월수금 업데이트입니다.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이기냐? 어떤 선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데 선에 걸릴까봐, 칸을 벗어날까봐, 무효표가 될까봐 손이 막 떨렸잖아. 그 간절함을 기억해야 돼요. 개표하기 전까지 선거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판단이 흐려지면 문재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의 비례는 시민당이에요. 슈퍼맨이 당선돼도 국회에선 한석입니다.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인 거예요. 배트맨도 안 돼. 그게 뭐 있어 또. 원더우먼이랑 기타 등등 많잖아. 다 안 돼. 다 하나하나야 그냥. 의석수가 깡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선거만은 지역구만큼이나 비례가 중요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리얼미터의 시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0%가량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설문조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단서를 빼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진작부터 외연 확정은 없고 제로섬이고 파이는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건 했던 말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류라는 단서를 뺐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훅 빠졌어요. 그건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지율이에요. 투표용지는 그 설명이 없거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약한 민주당 지지층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이 논란 자체를.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만 시민당과 열린당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비례 이야기를 그만하고 지역구 얘기를 할 때다 아니에요. 지역구도 중요하고 비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비례에서만 16개, 17개. 저기는 그냥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거다. 이것만 알리면 돼요. 지금도 80% 이상은 넘어가죠, 그냥. 거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열흘 동안 그거 알리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나 저기는 지금의 수치로도 17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확보됐어요. 그걸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저쪽은 비례만 플러스 17을 하는 사이에 민주당의 비례는 영속이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지역구에서 17석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비례가 1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안 중요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후면 사전선거예요. 4분의 1이 투표합니다. 4분의 1이
비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례는 시민당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4년 전에 민주당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국민의당이 개발했어요. 그때 흔한 민심이 크게 넘어갔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민심은 크게 넘어갔다가 대부분 민정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의석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석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음 선거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년 동안 지지를 철회한다. 의석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의석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건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게 최우선의 기준인 거예요. 네 번째로 이번 선거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대목인데, 선거는 숫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동쪽 역학이라고. 마음의 다이나믹.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정의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상승세입니다. 잠시 가긴커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시민당과 열린당은 지지자만 나누고 있으니까 제로섬이고 밴드와이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둘의 파이는 최소한 정체거나 축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상승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마음의 다이내믹이란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안 돼서 그래요. 불쌍해서, 짠해서. 정의당 비례 1번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죠. 정의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보도가 되죠. 그럼 정의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진보 진영의 외곽 지지자들이 정의당이 짠한 겁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게 마음의 다이나믹이에요. 막 비판하면 확 죽을 것 같은데, 선거가 논리로만 되면 저쪽이 어떻게 절반을 먹습니까? 지난 19대 총선, 이명박의 자원외교 4대강 해먹을 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다들 화가 났어요. 총선 직전에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찰 건양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어요. 민주당의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망했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서울 지역의 주요 관심 지역구에서 10명 중 6명은 총선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일은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박선숙 본부장은 이분도 국민의당으로 갔죠. 추악한 범죄지만 여당, 당시 이명박 지지층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본다. 92년 초원복집 사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폭로됐지만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촉발하고, 이런 우려를 선거 일주일 전에 합니다. 결정타를 날릴 것 같았는데 거꾸로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152석, 민주당 127석. 경합지에서 전부 다 졌어요. 박빙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 대부분을 졌어요. 민간인 사찰을 잘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막 때리니까 당시 여권 지지자들이 승질이 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마음의 동적 역학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선거의 마지막을 결정지어요. 최근 채널A와 검찰의 결탁. 유시민 이사장을 수술하려고 했죠. 공작이지.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 이슈는 이 관점에서는 선거에서 생각처럼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이슈는 약한 보수와 정치 저관여층이 코로나에 잊고 있었던 지난 여름, 그때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당시 여론지표는 4.5 대 5.5로 불리했어요. 그때 마음을 재소환합니다. 이런 게 다이나믹이에요. 선거는 프레임이고, 프레임은 싸울 전장을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은 코로나. 거기서 밭을 가세요. 언론과 검찰의 책임은 일단 선거를 이겨놓고 그때 물어야 해요. 뭘로? 압도적 의석수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의석이 올 것 같은데 기분으로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싸우세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입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싸워라. 거기 가서 밭을 갈아라. 선거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전장에 가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면 필요한 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다. 밭을 갈아라. 자, 이번에는 더불어 시민당의 시민사회 그리고 복수의 직능 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정예 후보들입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현영 후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아니에요. 2014년인가요? 2014년. 예. 한미 젊은 의학자 첫 번째 학술상. 현재는 명지병원의 코로나 TF 팀장입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신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복수의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9번이 되신 분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전 사무총장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시민당 9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민당의 비례 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들도 역시 복수의 직능단체 개인 추천을 받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왜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라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제가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항상 젊은 의사로서 최연소를 많이 찍고 다녔습니다. 의사라는 보수적인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 처우나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로서의 그런 활동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현장을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지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전문가로서 그리고 동시에 정책 역량을 가진 분을 추천해달라. 의료 현장이라는 게 환자만 열심히 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합리한 보건 의료의 정책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협회 활동을 하면서 목마름에 있었던 거죠. 현장에서 환자가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의사가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 윗선에서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갈급함과 답답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괴리가 없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꼭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계기고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 후보님도 내가 시민당의 비례 후보가 될 줄은 그 전날까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저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1번 공약 뭔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홈쇼핑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주문을 가장 많이 하는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였어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약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고려원전 1호기 폐로 기념식 가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야당과 보수 언론의 그 가짜 뉴스와 그 물어뜯기가 정말 너무나 끔찍했는데 본인이 왜 추천됐을까요? 아마 탈원전 쪽에 좀 많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많이 전문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보다 더 절실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프로필 봤더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경영학을 하셨던데 왜 환경운동을 저는 원래 생물학하고 화학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영대학원을 근데 나오셨네?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가장 힘든 운동이 반핵운동이었어요. 환경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거대한 적과의 싸움이었다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상대는 가장 힘이 세서 하기 어려운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숲도 없고 아름다운 이쁜 동물도 없고 거대한 그 발전소와 방사능과 핵폐기물과 전투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환경연합에서 반핵운동 담당자로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하고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KDI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면 반핵, 탈핵 이런 운동을 국내에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유럽에서 크게 붐이 일고 그 시절이면 거의 혼자 하셨겠네, 이 분야에선. 그렇죠. 원전을 밀어붙이는 논리가 이게 경제성. 그렇죠. 싸니까. 그걸 싸다 물어- 그래서. 그래서 그 논리를 깨려고 독일에 가가지고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가? 그래서 먼저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MBA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학, 재무, 재정학 그래서 독일로 갔죠. 거기 가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MBA를 이 딴 경영 거죠. 졸업하고 나서 탈핵 반핵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 그렇죠. 가시면 독한 분이네. 독한 분이시구나. 저 원자력계 쪽에서는 난리 났다고 그러던데 제가 여기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통당 인재영입 1호가 다 원자력 쪽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 공천에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시민당 기회가 열려서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제일 센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정치권이 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윤미향 후보처럼 평생 활동가로 지내실 줄 알았는데 정치권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주장이라 이해했어요. 지금 코로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보의 신속성,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예전에 정보 공개 안 하면서 막 문제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진된 동선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그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갔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예찬받고 있는 게 바로 신속 진단 키트. 그만큼 진단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의 다양한 방역 스타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더더욱이 한국인의 그런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드라이브스루 같은 안심카, 그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방법의 검체 채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하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외신이 알려줬어요. 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질병의 예후를 볼 때는 치명률을 보죠. 치명률. 우리나라는 1%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만 해도 지금 10% 정도가 되거든요. 10%. 예.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거든요.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초기에 전파력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감염병에서의 메르스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에 없는 유형이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증에서 초기에 노출됐을 때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고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80대 이상의 고령 기저 환자들은 그냥 포기. 아예 젊은 사람들이 중증인 사람을 총력을 다해서 살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 노년 측의 기저 환자들은 의료 자원을 투입해봐야 생존 확률이 낮으니까 포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증, 경증, 격리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 대응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중증 환자를 보는 대응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막고 있고 실제로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부터 우선순위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나라는 예. 국내 의료진들 스스로도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 실제. 우리 시스템, 우리 순발력이나 혹은 대응 능력이나 뭐 정부의 매뉴얼이나 또는 뭐 진단키트의 개발 능력이나 이것의 총합으로 나오는 게 결국 그 나라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비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였어?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의무관에서. 그렇죠. 자랑스럽죠. 언제 CNN이 한국 예시를 하고 네. 어떻게 WHO가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더 배워가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적 없었죠. WHO가 와가지고. 거의 없죠. 우리가 항상 미국에 가서 의료를 배워오고 벤치마킹을 했지.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노하우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계 표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의 의료진의 헌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전 국민 차원에서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 시민당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인을 1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당은 어떤가요? 저희는 저희가 절망했던 건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대구 경북의 자원에서 우리 몸을 정말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환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 있는 상금 부회장은 처음에 반대당이 20번 받았어요. 비례대표. 20번 받았다가 조정되면서 22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이것밖에 안 되냐? 자진 사퇴하겠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런 연락이 왔을 때 망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라도 가서 이런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양원영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중에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리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십니까? 간 나오토 총리라고 있어요. 물리학자인데 민주당 총리를 하셨고, 근데 본인이 원래 친원전이었다가 그 사고를 진두지하고 나서 반원전으로 돌아서신 분이에요. 그분을 초청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그 당시는 의원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분이서 간담회를 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었죠. 그 자리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그렇죠. 그런 정도.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 정부에서 폭주하는 기관차로 저는 비유를 합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엄청나게 계획을 했고 그걸 엄청나게 지어댔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에 건설 중인
원전이 5개 이상이었고 계획도 항상 6개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11개가 그냥 쭉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중에 계획 중인 원전을 멈췄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원전 중에 하나를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밝혀낸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공약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긴 한데 지금도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현영 후보님도 안 대통령하고도 좀 인연이 없으신 거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연소 젊은 의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만들어가야죠. 예. 왜 대변인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시민당을 지지해달라는 이야기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하는 정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으로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각고의 노력으로 경선 과정이랑 이걸 다 거치시면서 그 번호를 받으신 분이 11번 뒤로 미뤄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의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도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가 이쪽으로 와야만 그래야만 원전당, 미래통합당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관련한 법 하나라도 좀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다시 이게 역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기 대응 의료 시스템 체계 꼭 필요하고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 방역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꼭 구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당이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다 되셨어. 상대당은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을 지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문재인이 지켜주는 거다. 문재인이 가장 외곽선이고 거기가 저지선이에요. 이번에는 정청래 스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소개인 이재용 박남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앉아주세요. 애걸복걸팀입니다. 애걸복걸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의원님 저 9시 반 서울역 도착합니다. 10시에 의원님 사무실 방문 예정입니다. 어쩐 일로요? 우리 남편 다스베이다 좀 출연시켜 주세요. 그분의 남편 되십니다. 이재용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좀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는 재수 씨가 계속 정례당 당원들이 계속 박남현 마산 하포 출연시키라고 애걸복걸 팀으로 나왔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들로 키우는 정치적 아들 황희주 나와주세요. 최연소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디지털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황희도라고 합니다. 코너인 코너예요 지금? 맞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네.
최근에 제가 전국을 좀 다녀왔어요. 이해찬 대표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게다가 김어준 총수님도 이 방송을 막 2번, 이제 3번씩 하시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직접 전국의 후보자분들을 좀 만나러 간 거예요. 최근에 더불어 공동 출정식도 했잖아요. 시민당 후보자분들과 이 지역에 계신 많은 후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이게 더불어 가족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독자 1000명만 넘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00명이 넘으면 커뮤니티 기능이 활용 가능한데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래서 후보자분들을 커뮤니티 기능이라도 좀 열리게 유튜브 1000명만이라도 넘게 도와달라. 이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더불어 패밀리들을 지키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유튜브 링크 있잖아요. 예. 사진과 함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이렇게 쫙 정리해서 그걸 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네. 뿌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과 만날 길이 별로 없어요. 어렵지도 않아. 길 밖에 나와가지고 쫓아가서 만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클릭하면 돼. 클릭. 제 정치적 아들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그거 만들어줘요. 제 것도 만들어주겠다고. 난 필요 없는데. 평상시는 험지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는 험지의 찬스다.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저쪽보다 조직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똑같다는 건 험지에서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험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근데 공통점은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정청래 의원에게 부인을 시켜가지고 이재용 우리 후보님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으로 일시킨 환경부 장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치과 의사예요.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근데 대구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구청장 나가라고 꼬임에 넘어가서,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꼬임에 넘어가서 무소속으로 구청장 나갔어요. 떨어졌어야 돼 그때. 됐네.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모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년을 열심히 했대요. 너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또 나갔네. 또 됐네. 자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때 떨어졌으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텐데 그때 붙은 바람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나은 게 소위 험지에 출마하신 분들은 보통 한 4-5번 떨어지는데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근데 초반에 당적 없이 구청장을 2번 한 다음에 당적을 달기 시작하자 계속 떨어지고 계시다. 예. 그리고 박남현 후보는 노사모를 괜히 했어. 노사모를 하다가 정치를 알게 된대. 그러다 또 부인도 정치하는 사람을 만났어. 부인이 막 계속 하라고 그래. 아 여기는 2번 떨어졌다고 그만두려고 그래? 또 나가! 여기는 다스베에다 별로 생각도 없어요. 부인이 계속 문자해. 우리 남편 출연시켜달라고. 이재용 후보님은 곽상도 의원하고 상대하고요. 여기는 최영두 후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뽑혀도 초선, 야당을 뽑아도 초선, 여당을 뽑아도 초선. 이왕이면 너무 힘든데 야당보다는 여당이 낫지 않겠느냐. 청와대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청와대 전 행정관. 예, 저희 집사람이 보낸 건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마산에 이제 해원하고 하포가 있는데요. 옆 동네에 이제 우리 하기남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5번째죠. 제가 그분보다는 좀 낫습니다. 저는 대구 중당구에서 곽상도 하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를 떨어뜨리거나 이재용을 당선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들어갔습니다. 아니 예. 성함이 제가 그 남구청장을 할 때 YTN에서 삼성의 그 양반하고 저하고를 취재를 했어요. 두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성장 과정이나 모든 거를 왜 다 그런 짓을 있는데 했죠 거기서? 모르겠어요. 그래 두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그 결국 이제 불방이 되긴 했는데. 구청장을 하는데 한 며칠 동안을 그 저 있는 남구 지역에 계속 구청장을 찾아오셔갖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 저를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전혀 몰랐는데 저희 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청장님 나가서 플랜카드 한번 보시라고. 가 보니까 플랜카드에 전부 다 써있는 게 이재용 물러가라. 삼성 이재용. 예. 지역 주민들은 전중 알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삼성 로고도 파란색 아닙니까? 어딘가에 삼성 로고를 몰래 하나. 그쪽 전략은 어떻습니까? 거기 워낙 험지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고. 당에서 조용히 여론조사에서 알려주잖아요. 후보들에게. 예. 지역신문에서는 참 그 김부겸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이제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지역신문에서 그래 발표가 그래 놨더라고요. 12군데인데 12명 다 나서면 좋은데 굉장히 미안하고. 그 숫자 두 자릿수로 격차가 있습니까? 김부겸 의원하고 저도 그 현재는 두 자릿수에 그런 차이가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님의 그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민심이 확 바뀌고 있어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이제 아니다 했는 거를 금시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바꾸지를 안 하고 뜸을 들이는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 뜸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바빠서 못 받으시는데 몇 번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셨다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전에는 트럼프가 그랬어요. 장비돌란 이 얘기가 퍼지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시장 가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명함이 바닥에 우수수 다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지금은 한 장도 그런 현상이 없어요. 오! 예, 맞습니다. 정말 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구에는 현재 샤이 문재인이 엄청 막 늘어나고 샤이 있어요. 문재인.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야! 새로운 용어. 샤이 문재인.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면 툭툭 던져버렸는데 돌아 나오면 죽는다고 바빠요. 드릴 때는 서서 드리는데 죽을 때는 꼬부려서 죽으니까 죽지 마세요. 어차피 바닥에 있는 것도 다 보고 다니거든요. 보는 게 아니고 밟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예전 그 아픈 기억이 나서 죽으려고 이 구석도 보는데 오! 대구 시민들이 31번째 환자 이후에 도피 한 사람도 없고 사재기 하나도 없고 또 폭동도 없고 우리 훌륭한 대구 시민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총선이 대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괜찮다는 거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시의원 구인을 합해갖고 5명이 있었어요. 시의원 구인 전체. 근데 지금은 55명이 되어서 대구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후보들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 누굽니까? 그래,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언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는 점을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네.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네. 고백을 안 할 수가. 이재용 후보님이 그 권보 이사장, 환경부 장관 학자스러운 스타일이실 줄 알았는데 약장사에 가까운 스타일.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대구 중구 남구에서. 이번에는 가깝다. 대구 중구 남구에 있는 샤이 문재인 다 나와라. 그 말씀하시러 나온 거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 중남구는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65세 이상 어른들이 한 22% 가량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본산이 바로 거기에요. 태극기 본산. 그래서 한 번도 그쪽 당이라도 재선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아. 예. 어차피 계속 갈았군요. 예. 오. 그런데 이번에 재선을 하기 위한 각상도 후보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8번째 선거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화 제 집사람 보고 묻는 게 상대방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물어요. 당신 뭐 했는가 다 아니까 들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선거를 친가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냐면 아무런 유권자도 저희들한테 상대방 각상도 후보에 대한 그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지난 4년 동안에 뭐 하는 거 다 봤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되라고 환장했는 그 사람들한테는 덕이 되지만 대구 중남구에는 전혀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또 이제 그 문턱을 이제 우리 다스베이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같이 이제 돌파해내야 됩니다.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본 관록으로 약을 잘 파시는구나. 자, 그리고 창원 마산아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하기 전에는 있죠. 3당 합당하기 전에는 부산이 야도였으니까요. 그렇죠. 마산, 예. 부산 다 야도였고요.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화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이 4선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사람도 안 바꿔줍니다. 사람도 그대로 아까 대구에서는 명함이 다 안 떨어진다 하시는데 아직 떨어집니다. 명함이 떨어져 있고요. 네,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 하나 없어진 건 찢어진 건 없어요. 앞에서 찢진 않아요. 분위기 좋아졌네요. 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요새를 하면서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요. 아우, 큰 제스처로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손이 하나로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넙죽 절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칭찬도 해주시고 마음이 좀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창원 마산아포도 두 자릿수 수치를 받으셨어요, 당에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선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두 자리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쭉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 차이 났는데 한 4, 5% 차이까지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의 숫자들도 많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지만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3월 26일입니다. 대구시장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 여성 시의원이 긴급 생계자금 빨리 좀 현금으로 좀 지급해달라 네. 하는 얘기를 이제 호소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해서 바로 그날인데 뉴스에 대고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재용 후보 투신 시민 구애 이렇게 놨어요. 그래갖고 저희 캠프로 왜 어쩌다 그랬노? 이재용이가 왜 투신했노?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다니다가 우연히 15층 옥상 난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소방관하고 뭐 경찰로 타와 있었는데 저는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이 상당히 탈진 상태였어요. 그냥 바람도 불고 좀 추운 날인데. 딱 보시니까 저 사람이 아직 투신을 안 했지만 매달린 상태로 탈진을 해서 저체온증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외쳤어요. 안에 남구청장인데 바로 올라갈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대화로 간다. 이렇게 하고는 아파트 경비하고 같이 올라가서. 남구청장 그만두신 지는 오래됐잖아요. 2002년도에 근데 안 바빴으면 전 남구청장 할 텐데 전을 못 붙이고 남도 못 붙이고 구청장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건들건들하는데 쓰러지면 짚을 짚는 공간도 없어요.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낚아채니까 이 왼 손목에 자위를 해하고 출혈이 많더라고요. 그 제가 진료는 잘 못하지만 환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 스스로 그러니까. 탈진해서 근데 쓰러져 버리죠.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이재용 투신. 예, 타이틀이 아무튼 그런 일이 대구 사이에 확 퍼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재용 TV라고 매일 9시 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저를 아는 분들이 뭐 의인이다 하고 막 댓글도 달고 막 엄청난 거래요. 제가 이제 또 답글을 다른 게 의인 나중에 하고 싶고 당선자 좀 해주세요. 젊은 청춘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마산에서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지역민들과 늘 만나면 감사한 마음도 가지지만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간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은 아직 1000명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저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박남현이라고 옛날에 파랑선에 있다라고 나온 탤런트가 한 분 계세요. 절봉이라고. 이분이 제 앞길을 좀 갈아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험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작은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당선이 되어서 경남의 새로운 판도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된다는 생각으로 꼭 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후보자들은 요 선거 기간 동안은 최약자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해도 웃어야 되고 공격해도 반박하기도 어렵고 이분들에게 제일 힘이 나는 것은 댓글이에요. 이분들 페이스북, 유튜브 가서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이분들이 지치다가도 힘나서 더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인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8번째입니다. 근데 정말 이 촛불의 그 가치가 대구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그렇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번 선거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랑구에 아시는 분 이제 좀 지지해 주라고 꼭 좀 크게 호소해 주시고 재용TV 매일 9시에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로 답변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좀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대구 중랑구 각상도하고 싸워서 이정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 촛불의 승리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집 사람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 양은영님께 사랑한다는 말, 더 잘 살겠다는 말, 잘 모시겠다는 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간절한 마음도 좀 받아주시고 마산아포 박라면 마산아포입니다. 유튜브 치실 때 박라면만 치시면 안 나와요. 박라면의 마산아포, 마포는 정청래, 마산아포는 박라면. 양은영님 사랑합니다. 자, 차렷, 경례. 이런 분들 다 국회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절대. 근데 오랜만에 만났나 보다. 자기들끼리 당선 안 되는 사람들끼리. 일당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는 어떻게 이기느냐? 간절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한석 차이의 일당을 만들어서 4년 후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독 시간. 지난번에 오영환 후보는 좀 넉넉해졌어, 살림이. 원래는 여기도 넉넉해야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삼선이었던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바람에 박빙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후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경도 의원이 삼선인데 처음에는 본인이 1위가 아니면 사퇴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 이혜영 의원이 왔거든요. 득표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당선이 될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민경도 의원이 아니었으면 났을 텐데 민경도 의원도 거기서 3선이 났기 때문에 지명도가 있잖아요. 박빙이 되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 찬성하는 분들이 표가 갈라져서 군소한 차이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이혜원 후보를 중심으로 야당 세력이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어요. 호재를 만난 거죠. 저희가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 선거 자체가 장경태와 이혜원의 싸움이거나 장경태와 민병대의 싸움이거나 아니거든요. 저 개인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기호 1번 지지해 주십시오. 네. 의석은 나눌 수가 없어요. 민명도 의원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하겠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그분이 나가서 출마했겠어요? 미래를 생각하고 세대 교체를 생각했으면 그분이 나갔겠냐고.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정치인이 그러하듯.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유명두 후보님께서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임을 제발 알아주시고 정말 제발 현명한 판단 해주시고요. 정말 당원 간의 분열도 있고요. 지역 주민 간의 분열도 있고요. 당을 지지하는 분들 간에도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대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마음에 상처내지 않는 그런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의 장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에서 또 이게 바뀌면 또 모실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정치는 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라. 자,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4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홍걸 후보님이 쭉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살이 많이 빠지셨네. 오랜만에 뵀더니.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한국 여성 변호사의 부회장을 지내셨고 저희 비례대표 15번이신 양정숙 후보님, 한국 태양광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내신 우리 비례대표 16번 예. 정우식 후보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생위원장 했죠. 그리고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인 비례후보 16번 전용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시스템으로 민주당 전당원 투표를 걸쳐 선발된 정혜 후보. 근데 뒤로 쭉 가신 분들이죠. 11번 이후부터. 김홍걸 후보님은 14번이죠. 예. 네, 29% 시민당이 득표해야 당선되실 수 있습니다. 양정수 후보님은 30% 득표해야 대략 한 2% 정도씩. 아주 쉽게 생각하면 40%면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6번이신 정우식 후보님은 50% 득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신 얼굴이잖아요?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만큼 득표 그러니까요. 나오면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질만큼. 남자 2번에서 14번이 되신,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예뻐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전당원 투표도 거치고 순번을 정했어. 이제 11번 이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겠죠? 물론 조금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저희는 네. 어디까지나 당원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이제 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스터 트롯보다도 더 힘든 국민 공천 심사단부터 정말 국민 경선을 거쳐서 국민 오디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어렵게 뽑혔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양보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한 26번 정우식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통령님 특보로 네. 대통령님과 불교계의 연결, 그리고 여사님을 모시고 전국 사찰을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크시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대선 이후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을 해왔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저를 태양왕으로 이렇게 좀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왕이 26번이 돼서 재생에너지 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불교계에서는 저를 불교계 최고의 활동가로 여기고 있는데, 역시 이 불교계는 쪼까 좀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야지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비례 후보들이 다 당선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행기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뜨는 걸 26이라고 하잖아요. 제 번호가 26번, 26입니다. 그래서 26번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비례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만 잘 알고 있지 세 분은 위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강 지도부에 전달했던 전국 대학생위원장 역할을 맡았었고요. 38세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20대 국회의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우리 청년 당원들의 염원을 모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민주당에서 6번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진 전용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헤비타트 전문위원은 뭐 하는 겁니까? 유엔 헤비타트가 원래는 집 짓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세계에 있는 유엔의 청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하는 한국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유일한 20대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29번에 박은수 후보. 29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넘어서야 돼요. 당선권 내에 있는 유일한 20대네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부패한 검찰 권력이 얼마나 모욕감과 폭행을 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안정적인 공수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또 우리 80만 권리 당원들께서 공천에서 탈락해서 나가는 개인도 엄청난 해당 행위인데 무소속 출마하는 거를 떠나서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당에 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제가 이 파파이사 할 때 나와서 국민의당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 중에는 저하고 30년, 50년 인연이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동교가 소위 대공교 갔으니까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의리보다는 그분들의 하는 행태가 과연 김대중 정신에 맞느냐, 오히려 돌아가신 어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 당시 개인적인 친분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광주 시내를 돌았죠. 그때 맞습니다. 온갖 비난과 원망을 그쪽에서 들었는데 저는 꿋꿋이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까 장경태 후보 지역구에서 만난 호남분들이 그때는 우리가 오해를 했었다. 지금은 네가 옳았다는 걸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가면 길 막고 그랬죠, 그때. 근데 수십 년간 같이 했던 그분들 말고 문재인 후보 편에 여기가 대의가 있다고 혼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이런 선거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그쪽으로 간 분들 중에 제가 친했던 분도 있고 마음에 빚이 있는 분도 있고 공천에 탈락했을 때 안타까워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간 분들 중에 6, 7분이 공천 불만이 있어서 나간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 우리 더불어시민당 쪽은 2분 공동대표 포함해서 원래부터 저하고 친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중앙위원들의 신임을 얻고 투표에서 통과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특히 이제 11번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되는 게 순리다. 제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미통당과 미한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엄청난 전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수 언론에서는 내부 분열이다.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마치 친박하고 비박 싸움할 때처럼 하도 언론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공천 줄 생각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니까 시비를 안 해요. 역사상
의석 하나밖에 없는 소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론이 보도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분열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당연한 계산이죠. 아무도 건들지 않죠. 우리는 지금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국회에서 제압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이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에 30명의 각 직역별 전문가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분열되면 안 됩니다. 더불어시민당 일치된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선거가 다음 주죠. 다음 주 9일, 10일입니다. 그렇죠. 외곽의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한이라는 문구를 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심각한 거죠. 투표 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도 알리기 바쁜데 이미 다 알고 있는 핵심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죠. 이해찬 대표님도 우리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정봉주 의원이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면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겠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다 압니다. 당대당 통합이 무슨 뜻인지. 지분, 그러니까 대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안 주면 독자 노선 가는 거죠. 국회 의석을 잡게 되고 국고 보조금 나오면 독자 노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미래통합당의 의원들도 방송에 안 나와요.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은 아무도 견제하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분열로 보일까봐 견제하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분열이니까 견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시민당은 여기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 환경상 누가 봐도 민주당인 후보 의원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못 해주거든요. 민주당도 못 해줘요. 그래서요, 마음이 편안한 26번 정우식인데요.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스에 대해서는 진실이 많이 밝혀졌고, 그 양반도 좀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나오셨어요, 지금? 다시 나왔나요? 이거 그럼 4월 15일까지만 총수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더시베이다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은 막 던지시네요, 보니까. 예전에도 이름 자주 바꾸셨잖아요. 바꾸긴 바꿨는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당은 없습니다. 지역구는 어려운 곳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험지, 사지, 더 어려운 지역이 졸지입니다. 가면 졸도합니다. 더 어려운 곳이 꽁지입니다. 해봐야 맨날 꽁지니까 제가 비록 꽁지지만 우리 시민당 비례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는 도우미가 되겠으니 총수님께서는 더시베이다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광주를 돌 때 제가 선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끝났다. 당직자들이 정말 손 놓고 있는 상황, 하나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 5조 900억 금융 지원,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서울시. 모든 지역구가 다 간절해요. 20%가 차이 나도
선거는 마지막 개표함을 열어서 최후의 카운팅이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하면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들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는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박경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경미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한 가지를 바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대학 잘 갔으면 좋겠다. 뭐 엄마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지역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요. 30대 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 때문에 뭐 투표장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투표하시면 되죠. 근데 정말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요. 후보가 되어서 지역구를 뛰면서 그 지역의 당원들, 특히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는 오랫동안 어렵게 그 네. 지역에서 일구던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 일체가 돼서 이거는 나보다 훨씬 큰 일이다. 동지애도 생기게 되고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이게 나의 승리를 넘어서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아이 뭐 대학 입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의 이 간절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전 일생을 거쳐서 이만큼 단 하나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만큼 간절함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민주당의 전체의 문제고 또 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온 그 수많은 또 당원들 그리고 이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거기에다가 정말 민주당의 파란 깃발을 꽂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의 승리가 아니야.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지역, 네. 쉬운 지역은 잘 몰라요, 이거. 맨날 이기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손을 가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저를 보면서 나는 파란색만 봐도 화가 나. 그런데 또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커밍아웃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점점.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파트 장터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랑 가까운 곳에 있게 돼요. 왜냐면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랑 거의 비슷한 데 서 있게 되는데 오늘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야쿠르트를 계속 사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정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감과 적개심을 저한테 막 쏟아내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막 음료수 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결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 4년여를 지냈는데 이제 당에서 혜택을 받은 것을 이제 꼭 당선으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스베이다 그 시청자분들이 꼭 그 투표를 해주시고 한 분씩만 서초 지인 찾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당선이 꼭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재선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든든하게 받쳐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특히 저랑 경쟁하는 분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비열한 공격들을 참 많이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의 뭐 재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영입 인사 두 번이에요. 한전 민영화 문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은 전기 요금이 아마 지금보다 2~3배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런 걸 광을 파셔야 돼요, 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대출금리 2%까지 인하해 대출 이자가 떨어진 게 나 때문이야. 2%입니다. 2%. 2%. 강원 블록 자체가 험지예요, 험지. 설악산 산신령이나 그 동해바다 용왕이 점지해주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 당선이 안 되다 보니까 살신령, 영혼. 뭐 현 정치인 때문에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를 안 먹으러 온다고. 막국수 닭갈비 안 먹으러 가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갈아치운다. 꼭 이겨야겠구나. 정말 저한테는 누구보다도 호기인 게 온라인에서 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 제 진심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우리 안지나서나 이동기에게 꼭 정말 표 모아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청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천에서 온 나서열입니다. 도정환 후보님이 두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 후보인 나소열 후보이신데요. 대통령이 선택한 남자, 대통령이 비서관으로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선택, 그리고 양승조 지사가 문화체육 부지사로 선택해서 일을 하게 했던, 서천 군수를 12년 하셨죠? 지방행정을 경험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일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고 유능한 그런 일꾼이십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네, 보령 서천에서 온 나소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충남 아산시 의뢰 강훈식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당 초선 의원 중에 아주 빛나는 의원이시고요. 민식이법 대표 발의하시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셨고요. 재선되시면 국회 전체 미드필더로서 맹활약을 하실 강훈식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는겨 강훈식입니다. 이게 훨씬 우리 다스베이다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인 소개도 하셔야죠, 이제. 저는 도정환입니다. 나는 알지? 김어준이 사랑하는 남자 도정환. 네.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청주 흥덕구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도정환입니다. 자, 당에서 받은 밀봉된 수치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수석 대변인 하고 있어 내용을 다 대충은 아는데 네. 지난주 이게 한 주 한 주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약간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다른 경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경향성을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널뛰듯이 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오히려 더 걱정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 사실은 다른 지역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은 좀 바닥을 치고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어느 지역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충청이 유난히 이렇게 널뛰고 있다. 충청북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동작을에는 누구를 붙일 것인가, 광진에는 누구를 붙일 것인가 이런 거 일을 맡아서 하는 동안 제가 전략공천을 당했어요. 충청권에서 제일 관록의 정치인, 도지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했던 사선 의원 정우택 의원을 저한테 전략공천해서, 춘천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지명도가 있는 제일 오래된 관록의 정치인을 저한테 보내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러 온다. 아니, 도 후보님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건 없지 않습니까? 사선을 보내서 문재인 정부 핵심을 잡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 내가 핵심이다. 장관한 사람 중에 부산의 김영춘 장관의 경우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보내고 김부겸 장관한테는 조영 의원을 보내고 저한테는 사선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을 보내서 자객공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로는 네. 도정환 후보님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네. 당에서 최근에 밀봉한 봉투에는 수치가? 밀봉한 봉투에는 좀 줄었는데요. 저쪽에서는 이거는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사실은 이 두 분은 안전권인 것 같아요. 조용히 해라. 나 좀 팔자. 네. 그런데 저는 진짜 딱 붙었거든요. 충남 보령이 예.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원래 가장 보수적인 지역 그렇죠. 중에 하나고요. 예. 저는 서천 군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서천 군이 5만이 조금 넘고 예. 보령이 10만이 좀 넘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저 참 사람 그렇게 만만치 저 사람 않은. 서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군요. 네. 상대가 이제 그렇게 하겠죠. 우리 동네 사람 찍어야지.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도 그럴 경향들이 나타나서 이제 지난번에 좋지 못한 결과를 아니 아까운 패배였습니다. 지난번에. 예. 충청권의 특징이 총 27개 지역구입니다. 13대 14였어요. 기가 막힌 균형감을 갖고 있어요. 여론조사 이렇게 널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약간 힘을 실으면 딱 시소처럼 기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되게 현장에서 뛰어보면 들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우리 지역에 가면 그 전에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선배들이 매일 앉아갖고 이제 이야기하면 야, 우리 보고 자꾸 빨갱이랴. 우리 보고 자꾸 빨갱이랴. 근데 우리가 저쪽을 규정하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선배들이 그 지역에 선배들이 걔는 토착 외구요. 이렇게. 그래 이제 이전까지는 이런 말을 못했어. 그래갖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를 지지하는 선배들이 걔는 토착 외구 그래요. 걔 토착 외구요.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빨갱이잖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지층 선배들은 맞아 나 빨갱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배들 말 걔들은 근데 토착 외구라고 인정을 하뇨. 이렇게. 나는 빨갱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요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지지층들이 상대 지지층을 규정하는 그게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TV 토론에 나가서 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싫어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집단이 일본하고 미통당이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를 비난하던 집단이 일본하고 그 당 아니냐. 그러니까 토착 외국 소리가 어떻게 안 나오겠냐. 일본하고 그 당하고만 우리를 맨날 욕하고 못한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거 다 당에서 써준 홍보 자료에 나오는 거죠. 그걸 앵무새처럼 지금 되풀이하는 거죠. 자료는 본 거예요. 자료는 봤는데. 아니 근데 당에서 정에서는 이 토착 외구가 먹혀요? 그러니까 참 제가 재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시골에 있는 형님들이세요. 시골에서도? 시골에서 아니 시골 형님들 이야기야. 도시에서는 저희 지지자들 만나면 강호님 저 아는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 우리 편이다 이런 사인이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저 아는겨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골 형님들은 누구누구는 어때요? 누구누구 어떻게 동네 사람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앉아갖고 저 이제 앉혀놓고 야 걔는 토착외구요. 아 그래요? 완전히 토착외구요. 막 이렇게 이야기. 그럼 자기들끼리 막 흥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 근데 걔네는 토착외구 인정을 하뇨. 표가 안 나. 막 이 서로 이렇게. 표가 안 나. 그래서 확실히 4년 전에는 이렇진 않았어요.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시골에서도 말을 하긴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술 한잔 먹고 싸우다가 그
토착 얘기로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상대편도. 그러니까 나가시면 맞아, 토착 얘기 맞아, 우리가 이겼어, 막 이런 거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말씀으로. 그런데 보령서천에서는요. 거기서 분위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소열이 국회의원 되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대요. 아직도? 예. 어르신들한테 좀 먹히나 봐요. 토착외구로 물리칠 수 없습니까? 토착외구에 관련돼서는 젊은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보령 지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서 보령에서도 거의 막상 막하에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3번 떨어졌는데요. 2번은 군수 하기 전에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자치분권 비서관도 하고 부지사도 하고 그래서 무기가 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보령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소열이는 진짜 인물로는 당연히 자기들도 찍어주고 싶대요. 근데 나소열이 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마을에 가는데 어머니 한 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야, 나 문재인 싫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덜썩 앉아요. 야, 니네 되면은 다 사회주의 돼. 빨갱이 말 안 믿어. 듣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자식은 뭐랴? 어느 당 지지해? 그러면 자식도 빨갱이가 되고는 것 같아.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약간 스텝이 꼬이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 카톡이랑 유튜브 여기 충청권을 응원해 주시는 방법 이런 걸 제가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충청도 선배님들이 다 점잖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SNS가 거의 작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요로만 많이 눌러주셔도 구독이라도 많이 하고 댓글이라도 많이 달아도 댓글 안 달으셔도 돼. 나소열 우리 후보자가 좋아요가 1000개씩 찍히는데 어머니 이거 봐요. 어떻게 이게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은 대단히 특이한 총선이잖아요. 길가루에서도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심심하니까 우리 동네 지역구 후보를 찾아봐요. 뭐 어르신들도 선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구독도 하고 댓글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시간이 상대편 유튜브에 가가지고 집어치라고 이게 운동이 된다. 유권자들의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을 자기 그 속내를 잘 안 드러내거든요. 다 되실게요. 되셔야지요. 이래서 다 되셔야죠. 그래서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아요. 근데 까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첫 가게에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딱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문재인 XX 이 시장에는 찍어줄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말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3사람만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막 그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신이 봐왔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니까 제 옆에서 했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56%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가 가면은 됐어, 나도 다 알아. 이래던 분들이 경로당에 못 가잖아요. 뉴스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는데 보면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경로당에서 보던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경의를 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원조를 요청할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 원조를 요청했다는 게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먹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대 100년에서 한 번도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양손에 남북을 같이 쥐고서 막 장사만 하고 요렇게 땡겨 먹고 요렇게 흔들고 그렇게만 하다가 원조를 요청한다는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60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만 계시면서 조금씩 실상을 알아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밖에서 보면.
근데 두 분은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두 분은요, 네, 좀 신경 끄시고요. 보령서천, 나소열만 신경 써주시면은, 네, 제가 당선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분과 상대하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꼭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제가 군수를 2002년도에 사실 40대 초반에 가장 젊은 나이에 했는데요. 그때는 자민련이 충청남도를 그렇죠. 사실은 반쓰기 했을 때 그때는 당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 아이 이거는 신념인데 어떻게 바꾸냐. 요즘은 뭐라고 했냐면 고향을 바꾸래요. 보령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아니 한 시장의 아주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령으로 이사 오면 찍어줄게. 실제로도 표로도 한 2배 많은 동네인 거죠. 이사만 가면 되는데. 서천에서 쟤는 고향 파는 놈이 되는 거예요. 충청은 그런 거에 민감하구나. 예민하죠. 바보같이 고향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 보령 시민들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나 후보님은 딱 붙었다는 거죠, 거의. 딱 붙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스베이다 나가면은 이게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당선되느냐가 다스베이다의 위력이 어떤가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 예, 그렇죠. 몇십 년 만에. 네, 몇십 년 만에 처음 됐는데. 근데 이런 지역이 좀 많아요, 이번에. 예전에는 저건 안 돼. 라고 했던 지역 중에 그런 지역도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아니라. 남들이 요즘 그래요. 나소열이 이번에는 된다. 마지막에 나소열이가 다스베이다에 출연할 걸 알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고 그때 다시 한번 네. 당선되고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가요? 네. 그거는 당선되고 자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충청이 실제로 널뜁니다.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얌전하게 거치는 말 못하는 충청도들한테 좋아요와 SNS 친구를 해주시는 것 이게 엄청 힘이 된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겨서 이 방송에 다시는 안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깁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싸움에서도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상대당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회 들어가서 폐지하고 싶은 법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수처법 이러더라고요. 이런 반개혁 세력과 싸워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충청도가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신장! 자, 뭘 들고 오셨더라고. 예, 제가 편집을 안 당하려니까 항상 이런 걸 들고 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거 들고 온 날은 좀 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성해 총장이 그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짓말했다는 게 법정에서 지금 드러났잖아요. 동양대회 그 표창장 양식이 아니다. 그 내가 모르는 표창장은 나갈 수 없다. 뭐 이랬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뭐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을 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조민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었고 며느리를 삼고자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미 등장을 했고 처음에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최성해 총장 왜 이러지?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하지? 왜 표창장을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 않고 막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지? 그러면서 처음에 제기됐던 조국
장관 쪽에서 얘기는 우리가 청탁 거절해서 그런가?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탁을 거절한 부분이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최성해 총장이 이제 직접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을 접촉하려니까 잘 안 되고 피하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조민 씨하고 조원 씨, 이 두 아들과 딸을 통해 자꾸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엄마, 최성해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일단 무시했어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왜 했지? 나중에 전화를 할까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총장님이 전화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전화를 하니까 자꾸 이게 씹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엄마 이렇게 왔어 어떡하면 좋지? 이러니까 여기 수업 중이어서 못 받아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내렴 등등등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하자 그러면 네. 조교 업무 때문에 개강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일단 미뤄라. 일단 미루고 그리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왜 그러시냐고 하고 아빠가 뭐든지 받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절을 해라. 그러니까 뭘 보내려고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뭐든 받으면 안 된다고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국 장관의 집 주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집 주소야 뭐 정경심 교수랑 같은 집에 살 테니까. 그런데 같이 살 테니까 예리한데? 상당히 예리해. 조원 씨가 아마 그리로 보내려고 하니까 주소를 가르쳐 달라. 용돈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 조민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최성해 총장이 자신을 이뻐하였고 가면 뭐 50만 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용돈을 그 동양대 가면 오라고 일부러 그래서. 따로 불러서 최성해 총장은 법정에서 5만 원 줬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또 50만 원인 걸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5만 원을 줬겠어. 그러니까. 근데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쪽의 주장이 맞다고 느껴질 것 같으니까 5만 원이라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좀 빠졌는데 뭐 주실라고 그러나 뭐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렇죠.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하죠. 아빠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네, 아빠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동양대 관련해서 청탁이 있는데 그거를 안 받아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는 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초반에 했는데 최성해 총장 쪽에서 부인했죠. 전면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이제 이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성해 총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동기를 설명하면서 로비를 했지 않냐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은 그 최성해 총장이 자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인 거죠. 많이 불쾌했을 거예요. 동양대라는 대학이 정부 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자꾸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해관계가 또 좌절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요즘에 그 채널A 모 기자, 그 기자의 그 발언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유시민한테 돈 받았다, 돈 줬다라는 말만 해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단독 터뜨리면 다 따라올 거다. 똑같은 얘기를 최성해 총장도 듣지 않았을까? 표창장 나는 줬다고 해라 그냥. 네. 그 말만 하면 우리 나머지 우리 알아서 할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충분히 위험한 말씀하시네.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깜빡 졸았어요. 깜빡. 그러니까 검찰이 최성해 총장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그런 위험한 주장을 어머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모르는 일일세. 에이. 아니 왜 엉뚱한 추정을 하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 양신장에서 빼주세요. 이거는 다 같이 죽을 순 없어. 장 기자 단독입니다. 단독 보도고요. 혼자 멀리 가세요. 법정에서 이런 얘기가 주고 갔다라는 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다퉈야 될까 하는 씁쓸함도 있는데 요거 말고 저는 이제 일부 언론에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최 총장이
이 뭐 수재 양복 같은 것도 제공을 하려고 했었다고 했더니 거기서 최청정의 답변이 더 저는 가관이라서 기억이 남아요. 아, 그때 양복을 해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조 장관 아들이 천연 사이다를 좋아해서 사이다 한 박스 보내주려고 그랬다라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법정에서 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권 실세 장관을 낙마시키게 천연 사이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아주경제에 대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일신문도 있어요. 내일신문 보면은 이 법정이 아주경제보다 좀 더 생생해요. 배신이다. 배신이다. 진짜. 내일신문인! 되게 생생하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내일신문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일신문 같이 나가야겠다, 이제. 내일신문 좋아요. 내일신문 좋아요. 조국 추적 이렇게 쭉 해갖고 연재로 쓰는데 아주 꼼꼼하게 써가지고. 그만해. 아무리 그렇지만 나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제 칭찬할 언론도 있다. 아, 내일신문 해당 기자. 네, 장병호 기자더라고요. 장병호 기자. 일면식도 없어요. 야, 양신장 장이야, 된다. 장! 제가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장! 양신장. 바꿀 수 있어, 장. 자꾸 졸리니까, 같이 하니까. 어차피 신도 한번 바꿨는데 뭐 장도 한번 바꿔보자. 조언이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총선이 바라는 결과를 내면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힐 겁니다. 아마 총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어요. 문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운명도 지지자들의 운명도 조국 전 장관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어요. 투표 잘해야 돼. 그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채널A 기자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채널A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유시민을 비롯한 친문계 인사들 어디 가서 함부로 목소리 못 내고 다닐 것이다. 총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터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일정을 몰랐나 보지. 아, 선거 일정을 몰랐나 보지. 마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장 부장님도 선거 일정 모르세요? 네.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내일신문 바꿔야겠다. 장병호 기자, 컴온. 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난. 근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저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달라. 쪽으로 하면은 그게 금품, 향응, 기타 그 밖에 이익이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판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성과의 성관계. 이게 과연 뇌물에 해당하느냐.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뇌물에 해당한다. 여성과의 성관계가 이익이고 그리고 기자에게는 취재, 자료 제공이 이익이다. 네. 법적으로 평가하면은 협박죄와 네. 변호사법 위반죄가 해당될 수 있는데 네. 그 협박죄는 너무나 쉽고요. 협박자는 뭐 네, 금방 너무 쉽고요. 재산 다 뺏기고 싶어 네, 이런 거잖아요. 변호사법 위반. 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너가 수사받는 그 수사의 편의를 봐주겠다. 아, 변호사가 아니지만. 네, 변호사는 아니지만. 브로커. 네, 법. 수사의 편의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제 109조인가요? 네, 111조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에 아니, 대해서 뭔가 알 법을 수가 공부하신 있고. 분이에요. 떨어서 그렇지. 그래서 네. 그 109조와 111조에 해당되려면 그 정보를. 빌어라. 예. 불어라. 유신민에 관한 비리를 나에게 불어다오. 그러면 너의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의 편의를 봐주겠다. 수사의 편의를 봐주도록 내가 잘 그렇죠. 연결해 주겠다.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우리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구형까지 우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도 있다. 성공적으로 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이 맞죠. 그러면은 그 취재에 관련된 그 편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익이냐? 기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익이에요. 그렇지. 시민 이사장께서 무슨 뭐 돈을 받은 그 정보를 받으면 이거는 진짜 대특종이죠, 대특종. 네? 문제가 되려면 그 내용들을 보면 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한 정황들이 참 많긴 한데. 근데 그 유착을 밝혀낼 당사자가 유착을 한 쪽인데 그걸 밝혀내겠냐, 이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 이 사건은 총선이 끝나야 정확하게 가리마가 타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검찰이 언론과의 이 거래, 결탁 이걸 스스로 밝힐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기자 있잖아요. 기자가 검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개구라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법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자기 혼자 죽고 싶지는 않잖아. 그런 압박이 존재해야 이 기자로부터 타고 올라가서 진실에 가까워질 텐데 그게 가능한가 나는 궁금하다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 측에서 억울하다면 기자가 이 검찰을 사칭한 거니까 그렇죠. 뭐 명예훼손 같은 걸로 압수수색을 하라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송수랑 공감해서 실제 검찰에서 이게 밝혀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나마 법무부에서 감찰 카드로 쓸만한 게 피의사실 공표나 아니면 수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감찰을 통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녹취 같은 건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통화 기록을 봐야 되죠. 녹취는 설사 지워졌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통화 기록이 그 사이에 꽤 있었다면 채널A 기자는 왜 그걸 녹취를 해서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오히려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검사가 직접 나서서 회화한 게 아니라 기자라고 하는 대리인 사실이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건덕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입증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소위 이제 그 검사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 혹여라도 녹취할까봐 그거를 이어폰으로 들려줬대요. 녹취를 못한 거야. 만약에 그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그거 가지고 뭐 음성 분석을 하던가 해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검찰이 밝히려면 얼마든지 밝혀 있지. 그 녹취록은 지워도 그 지워진 녹취록을 찾는 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이거든요. 아니, 휴대폰을 잊어버리시겠지 곧. 밝힐 의사가 있었다면 이 뉴스가 나온 날 바로 압수수색했겠지. 그렇죠. 예. 밝힐 의사가 없고 이 어렵다. 기자를 그날 바로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렇죠. 치지 않은 한 이제는 뭐 물속에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사건이 되어갈 거라고. 지금 뭐 남은 거로는 이제 채널 A의 그 지금 이제 제어가 부분만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 이거 완전 그 국정원에서 수술해서 보낼 때 하는 공작이지 이게 기자가 야. 그러니까 옛날에 저 안기부 시절에 시위하던 대학생들 붙잡아가지고 너 누구랑 알지? 걔한테 지시받았다고 그 말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만 해. 그래서 그 말을 뽑아내기 위해서 고문하고 막 했던 거거든요. 저는 딱 그 상황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말만 한마디만 해줘.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라는 게 이걸 만약 우리가 안 봤으면 그리고 이런 말만 했으면 이게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마 기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근데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항상 해왔던 일인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치는 것은 그 동네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총수가 얘기하는 게 정치적 사건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중앙이나 조선 같은 데서도 이미 MBC의 취재가 잘못됐다라는 식의 보도 그리고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총선이 끝나면 잘 끝나고 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총선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총선이 잘못되면 진짜 모든 게 너무 위험에 걸려 있어요. 진짜 중요해. 중세시대로 돌아간다고. 오늘 여기 온다니까 남편이 파란색 옷 입고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박수를 받는구나. 총선이 잘못되면 이분들 방송에서 다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은 많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하고도 관련되어 있어. 불과 4년, 3, 4년 전 생각해봐요. 응? 얼마나 답답했는지. 난 못 들어가! 절대! 관제센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중국에서 누군가 만든 가짜 선박 같다. 有新客户来找我，准备好了。现在这台 AIS 装备就像安装在了瑞典的船只一样。
犯了个错，该删掉的数据没能完全删掉，复制后给了他们。 뭔가 이상했어요. 스웨덴 군함이 참사 당일에 우리 해역 어디에 있었나? 좌표를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그러는데 계속 중국 선전시가 나와요. GPS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그건 도시 한복판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스웨덴 선박 자체가 가짜인가? 자, 오랜만에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선거 중요하잖아요. 네, 이럴 때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선거 확실하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베가 기뻐할까요? 실망할까요? 지난 7월 한국으로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을 갈아버려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상계신문이라든가 그런 데가 여당 쪽에서 이길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보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 볼 때는 야당 쪽이 이기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의 야당이 이기기를. 예, 그래야 진위를 정책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겨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진일적인 정책을 쓰면 아베 정권이 대단히 기뻐해요. 속극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한국을. 그러니까 반일 전적주의라든가 그런 책이 일본에서 40만 부가 팔렸어요. 40만 부요? 예. 한국에서 11만 부였어요, 그래도. 일본의 우월성이 한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구나. 이게 극우파 생각들이에요. 열받아.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바빴어요. 왜냐, 신친일파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오늘 출판됐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책의 이야기를 하면 잘 팔려도. 책 광고였어. 반일 전적주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비판한 책이에요. 그 사람들을 신친일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친일파가 아닐까 그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코로나 전 세계적인 사태 이 와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도쿄의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은 사람이 4,000명대예요. 그리고 일본 인구 전체를 놓고 1억 2천만 명이 검사를 받은 사람이 4만 명대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지금까지 44만 명이 넘어요. 인구 비대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했다면 100만 명을 검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미 대사관에서 일본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경고문을 냈습니다. 검사 숫자가 일본에서는 너무 적어서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일본이 더 위험하다.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뉴욕이라는 한 주에서만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미국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미일 관계는 세계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일본 정부가 더 그렇고 아베도.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지금 보고 있는 눈이 그게 정확한 눈입니다. 그게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다른 나라를 계속 막아. 아니 그거 한국도 더 막았어. 일본이 막아줘서 고마워.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쿄, 유럽의 큰 나라를 제외하고는 1,000만 명이면 그 한 나라 정도 되는 인구가 모여 있는데 겨우 검사 숫자가 4,000이에요. 4,000. 거긴 안 하는 겁니다. 검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겠어요. 거기는 슈퍼맨만 사나?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사망자 숫자도 이게 조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폐렴 증세가 있으면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폐렴 중에서 간질성 폐렴이라는 것만 조사를 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폐렴은 어떻게 하냐? 검사 안 한대요. 감염증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일본에. 여러 인터뷰가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도 세균성 폐렴이 얼마든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하면 다 위심을 갖고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일본은 1년에 10만 명 정도 폐렴으로 죽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명 정도 죽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오면요, 장례식을 치르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로도 감염이 된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 시체 처리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 검사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 가족들이. 그래서 콤보에 돌고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사람들, 거기에는 사인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렴을 하고도 하지 않고요.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면 병원에서 그 파지안토로 직행하거든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뼈가 된 다음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시무라 켄이라는 코미디언이 일주일 만에 죽어가지고요, 병원에서 파지안토로 직행해가지고 가족들이 죽기 전에 전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검사한 지 일주일이고 확진된 지 5일 만에 사망. 네네네. 이게 일본인들한테 준 충격이 엄청나죠. 충격이 아주 커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32년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요새 봤어. 그렇게. 그런 뉴스로. 정부에서 검사를 안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발칵 뒤집혀졌을 거거든요. 왜 검사를 안 하냐고? 그런 게 왜 없죠? 언론도 그게 없고. 일본은 코로나를 위해서 새로운 확산된 의료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봐도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기존의 의료 체제 안에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의료 붕괴가 오니까 또 계속 검사하면 안 된다고 또 일본 의사회라든가 이거 엄청난 이기주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진단 키트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는 민간 회사에게는 허가를 내리지 않는 게 후생 노동성입니다. 한국에서는 2월 4일에 검사 키트를 인간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문재인 정권에서 내린 거예요. 엄청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한국에 라브코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진단 키트가 세계 최고라고.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의혹을 사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 키트 달라고 일본 정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이러면 다른 모든 나라가 이 확진자를 잡아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일본하고는 문을 안 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거의 200개가 됐습니다. 세계 나라가 200개 정도인데 전 세계가 사실 일본을 막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본을 좀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국민들한테도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계속 알려줘야 되겠어. 일본에서는 3월 5일에 노비자 정책을 조례했고 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좀 가다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곳을 바꿨거든요. 전면적으로 일본 아예 못 들어가, 전체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은 일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완전히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애 같은 거 아닐까? 이 위험한 곳에 다 남을 들일 수 없다.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일본을 향해 가지고 일본어 방송을 다시 배달해야 될까 봐. 일본 특별 관리를 그럼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홍정민 후보님은 경기 고양시평에 던져진 겁니다. 던져진지 지금 알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장경태 후보님은 알고 있습니다. 던져졌구나. 다음 세대 민주당은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도지사, 시장님 다 민주당인데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으면 동력이 없어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유, 점점 협박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하시고 저희 이런 주제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강남구병 시의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구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 가면 뭐 민주당 빨갱이다 욕한다고 하는데 욕을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적의 심장에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오겠습니다. 선거까지 3번 남았어요. 일주일에 3편이 올라오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후보들 나오는 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험지라고 불리는 곳, 당선자를 낸 적이 없던 곳들, 거기에 있는 후보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동네에서 15년, 20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조건이 똑같아요. 압도적인 물량의 차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그런 동네에 오랫동안 조직이 있고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것은 빵빵하게 선거운동도 하고 이쪽에서는 혼자서 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차이가 없어. 둘 다 똑같아. 언더도 코로나야. 그 동네에 유권자들이 나가면 당선시킬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찬스는 다시 안 올 거야. 그런데 한 번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동네가. 아, 투표하면 당선시킬 수 있구나 하고 바뀌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숨어있던 지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험지가 바뀝니다. 한 번 당선시키고 나면. 그럴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도 다 중요하긴 하죠. 언제나. 중요하긴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던 곳에서도 매우 매력 있는 후보들이 자기 인생에 한 15년, 20년씩 쓰면서 당만 바꾸면 금방 당선될 수 있는데 절대 바꾸지 않고 계속 나온 분들이 있어요. 매력 있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재밌어. 안 그러면 미쳤겠지. 그분들 도와주세요, 그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